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정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3월 4일 선출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서 당 공천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기호순입니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후보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오신환이 대권 주자들을 꺾는 그 스펙타클한 드라마로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해내겠습니다. 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유불린을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서울을 더 이상 대권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정치꾼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오늘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에서 추첨을 통해서 사전 결정했습니다. 좌석은 화면 왼쪽부터 오신환, 조은희, 나경원, 오세훈 후보, 발언 순서도 왼쪽부터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요, 이 시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면 발언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끌 텐데요. 10초 전부터는 카운트다운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 본인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후보분들께서 나는 누구다. 본인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단어를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1분씩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자,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신환 후보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 후보님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오신환의 슬로건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원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중도층과 청년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야권의 단일화도 이기고 또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거 대 과거의 싸움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 오신환이 나서서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신환으로 판을 확 뒤집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사람을 바꾸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과거에서 미래로 180도 확 뒤집는 것입니다. 오신환이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서울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저 오신환과 함께 승리해 주십시오. 게임 체인저 오신환입니다. 네, 오신환 후보님 시간 아주 여유 있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은희 후보 차례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나는 서울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역시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 조은희는 서울 전문가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지난 10년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사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스피드 재건축, 재산세 감경, 횡단보도 그늘막, 교통 문제 해결하는 강남북 지하고속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모자보건소,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 이런 사업들이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서울 전문가 저 조은희가 시장이 되면 고난도 크니까 더 잘, 더 크게,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학자 벤 윌슨은 도시는 시민들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내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듯이 저 서울 전문가 조은희가 서울을 활발하고 따뜻하고 편리하게 세계인이 찾아오는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조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1분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경원 후보인데요. 보여주시죠. 나는 퍼스트 퍼스트 펭귄이다. 네. 자, 어떤 의미인지 1분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펭귄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무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용감한 펭귄이 뛰어들어서 결국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내서 처음 도전하고 그래서 다음 펭귄들의 집단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하죠. 퍼스트 펭귄, 퍼스트 무버. 저의 삶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시험을 볼 때나 또 대학을 입학할 때나 또 법원의 판사가 될 때나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최초의 외교통일위원장이 되거나 여성 최초의 외교통일위원장이 되거나 또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 모두 퍼스트 펭귄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리더십은 이러한 퍼스트 펭귄 같은 리더십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대의 전환의 시대입니다.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서울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이 도전 정신, 담대한 도전 정신 없이는 이 암흑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잠깐 넘으셨는데 자,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요. 자, 네 번째 오세훈 후보 보여주십시오. 오, 나는 V다. 이게 V.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 V는 버전도 아니고 VIP도 아니고 비전이라고 하는 뜻의 V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늘 서울의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외국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도 늘 대한민국의 비전, 서울의 미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정판이 제가 들고 나온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미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많이 바뀝니다. 복지의 미래,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교육의 미래 다 바뀌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의 미래 경쟁력, 삶의 질 지수 이런 것에 녹아 있습니다. 제 임기 5년 동안 이 모든 수치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다시 10위 이상 떨어졌는데요. 제자리로 반드시 돌리고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의 중심 도시, 서울,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네 분 후보들의 본인에 대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네,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TV조선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OX 정치 현안 코너입니다. 저희가 질문 3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후보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OX 판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신 분 2분 혹은 3분 후보를 진행자가 지목해서 1분 이내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듣도록 하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한 후보당 최소 2번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시장 야권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OX 질문 들어갑니다. 안철수와 단일화 없어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한다. 승리하면 O 아니면 X를 올려주십시오. 전부 다 X시네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어도 승리한다. 안 된다는 뜻일 텐데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도 이길 수 있을 가능성도 적다고는 하지만 있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고 반드시 서울시를 탈환해야 그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정권 교체, 정권 탈환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네. 또 우파의 능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단일화해서 승리의 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자,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왜 단일화가 없어도 승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의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도 선거 앞두고 바로 20조를 푼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단일화를 통해서 반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달라는 이러한 정서를 묶어내지 않으면 저희는 승리가 굉장히 어렵겠다. 네.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분 후보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은희 후보님,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서울 시민의 명령이기도 하죠. 문재인 정부 이 폭정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정말 저희들이 국민한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무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등, 재산세 폭등 이거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 없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안이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 재난지원금 돈 막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이 정부 심판하려면 네. 야권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신환 후보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무조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일화가 국민들께 공감을 주고 또 비전을 제시하는 확장성 있는 이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권의 단일화에서 새로운 인물이 가서 반드시 단일화도 승리하고 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단일화를 해야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OX 연안입니다. 최근 김종인 위원장이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좀 애매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질문입니다. 김종인 체제 이제 그만.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 올려주십시오. O. 네, 한 분만 오세훈 후보만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나머지 세 후보께서는 김종인 체제가 그래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자 역시 오세훈 후보가 유일하게 O를 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만둬야 됩니까? 예,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에 중도를 향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우리 당의 본질적인 변화로 국민들께 전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대표를 내부에서 뽑아서 그분이 진정으로 보수를 지키면서 네. 중도까지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중도 외연의 확장, 내부적인 힘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이루어낸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더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부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은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왜 그만두면 안 되는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의 변화 위에 변화를 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코앞인데 지금 당의 수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적전분열 같습니다.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돼서 정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직생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이기고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장수를 지금 전쟁 도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조은희 후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님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고 나머지 세 후보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정치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국 차기 대선을 좌우하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계시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이번엔 반대입니다. 자, 오신환 후보만 대권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대권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신환 후보님 왜 대권 도전하면 안 됩니까?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의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정권의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반대급부가 돼서 출마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검찰총장의 현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임기를 잘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같은 정부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저렇게 억압하고 자율적인 독립적인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은 분명한 정권의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임기를 충분히 마친 다음에 본인이 그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신환 후보님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엔 나경원 후보께서 왜 대권에 출마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바로 대권에 출마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탄압에 가장 맞섰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지금 권력 장악,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검찰 장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맞섰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 대표적 인물로서 대권에 도전할 어떤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권의 주자가 충분치 않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당에 이미 대권 주자로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내년 정권 교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에 대권 도전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OX로 풀어보는 정치 현안이었습니다. 후보님들께서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몸이 좀 풀리셨을 텐데요. 각 후보들이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변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본격 토론에 나섭니다. 주도권 토론인데요. 질문 주제는 자유입니다. 다만 주도권을 쥔 후보가 최소 이번 코너에서는 2명의 후보를 지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시간은 배정은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두 분에게 5분 동안, 6분 동안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하시면서 서로 주고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주도권을 쥐신 후보가 중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앵커가 끼어드는 걸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첫 번째 순서 조은희 후보님 상대 후보를 지목하셔서 이제 자유토론 6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정부가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세계에서 105번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또 세네갈 다음이죠. OECD에서는 꼴찌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백신이 한 70% 정도 국민이 맞으셔야지 집단 감염이 됩니다. 네, 지금 들어온 거는 1~2%밖에 안 됩니다.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어르신들에게는 백신 접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불효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백신을 어떤 분에게 맞춰드려야 되느냐. 백신의 우선순위, 접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백신 신문고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정한 우선순위를 기본으로 하되 정말 급하게 정말 필요한 백신을 접종을 맞아야 네. 되는 분을 맞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정부와 예. 또 싸우겠습니다. 네, 저번에 1분이 넘었는데 누굴 네. 지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네, 토론을 네. 해주시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오세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지금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핏줄, 서민경제의 실핏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니다. 예, 물론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의료진을 비롯해서 많은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인력부터 순서를 정해놨지만 그런 순서대로 가되 그런 필수적인 인력 이외에 한다면 저는 조은희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는 코로나 취약기층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우선적으로 순위를 드린다면 아마 경제를 회복하는데 또 집단 방역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후보님,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분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생과 사를 헤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나 후보님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최근에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이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전거 한번 보십시오. 이 자전거는 차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이 자전거로 오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가게나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모였으면 방역 당국이 바로 와서 영업 정지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참 모두들 백신 접종이 참 필요합니다. 뭐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접종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는 조은희 후보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한참 배워야 될 때 마스크를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니까 이 언어 발달이 늦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학교에 보내기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힘들어합니다. 저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사실은 작년 수능에서도 또 많은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3 학생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 종사자들 그리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복지 종사자들께 먼저 접종을 한다면 그들 기관을 훨씬 더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마음껏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네. 이런 복지관에 갈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좀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네. 네. 저도 나 후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냥 영업 정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영업 정지입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전국의 확진자의 8%가 식당이나 카페 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데 전부 무조건 빈대 잡느라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죠. 그래서 이 서민 경제를 살려야지 실핏줄이 돌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백신 우선으로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또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께 또 맞춰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 생각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먼저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조 후보님 말씀하신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정말 이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을 접촉하고 그것을 의료인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우선 접종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네. 부분이 먼저 지적하는 바이고요.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긴급하게 먼저 접종해야 되는 의무 접종자를 뺀 나머지 분들에 한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신환 후보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작년 가을에 백신 확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 행정, 적극 행정 하라면서 부처 공무원들이 그 몇 조나 되는 확보, 화이자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뒤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네갈, 아프가니스탄보다 백신을 접종을 늦게 맞는 겁니다. 무능하죠. 정말 무능합니다. 네. 자, 조은희 후보님, 좋은 토론 유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네 분 후보님들을 상대로 이제 서로 간에 같이 토론이 됐는데요. 처음이셔서 이게 이제 질문과 대답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후보님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호 토론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질문하실 때는 한 1분 정도로만 끊어주시고 또 답을 듣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도권을 쥐신 후보가 중간에 중단시킬 수도 있으니까 주도권을 쥐고 질문하고 대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 나경원 후보님입니다. 상대 후보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나라빚이 천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이미 만연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여당 내에서 증세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그 상품, 정치 상품 자체가 또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내놔서 사실은 저희는 이 학술적으로 개념이 완비되지 않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항해서 저는 이번 공약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이 절대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이에 맞서서 안심소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심소득 큰 방향에서는 맞으나 저도 당에서 그동안 검토해봤지만 이 서울에만 한 12조 정도 예산이 들고 서울 지금 복지 지출이 12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지의 구조조정 없이는 하기 어려운 안심소득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네. 질문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네.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주택이 있습니다. 기본주택. 한마디로 이 무주택자라면 묻지도 않겠다. 소득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기본주택, 오세훈 후보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바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드리는 기본주택이요. 기본주택. 예, 기본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죠. 기본주택의 개념은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 때 시행했던 장기 전세주택의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산층 이하라면 누구나 지금은 아주 가난한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드리는데 기본주택은 중산층 이하라면 일정한 기간 10년, 20년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이 공공이 주도하겠다. 묻지도 않겠다. 자격을 묻지도 않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시즌2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주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하는 무조건 주겠다? 소득 요건을 묻지 않겠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파퓰리즘 아닌가. 그것이 오세훈 후보 늘 하우상박을 이야기하시고 안심소득을 말씀하셨는데 이 철학하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십시오. 자, 1분 내로 사실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이 이야기는 이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물론 순서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파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 또 공공이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작년에 내신 페이스북의 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정권의 정부 주택 공급 정책과 뭐가 다른지 찬성할 거는 찬성하고 반대할 건 궁금합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주택에 대해서 다른 분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찬성하십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시프트를 하셨는데 그건 SH가 빚이 2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양할 때 계속 분양이 안 돼서 몇 번째 분양을 미루고 나서 현금 가진 중산층이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시프트를 이번에는 좀 바꿔서 또 따게 하시던데 저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시프트가 비슷하다. 오세훈 후보의 시프트 주택을 따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돌봐야 될, 주거복지를 해야 될 분이 아직 집을 못 얻어서 지금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갖기가 그렇게 힘든데 왜 중산층에게까지 시프트를 줍니까? 주택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조은희 후보랑 같은 생각입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사실은 이 주택 수요를 사실상 투기 수요로 규정을 하시고 공공이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페이스북에 쓰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게 말은 굉장히 좋죠. 근데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겠다. 이것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고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 빚이 늘어나고 그 빚은 저희 세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가 감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신환 후보한테만 기본주택 여쭤보지 않았는데 간단히 예스 노를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저는 기본주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에 저는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뭐 전적으로 오 후보께서 지난 시장 재임 시절에 했던 쉬프트에 대한 개념하고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민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공공의 영역도 같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질문을 하시면서 후보님들의 본인의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좀 짧게 해주셔야 그래도 재미있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1분 안에 한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님입니다. 상대 후보 지목해서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아주 오해가 깊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은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지우고 싶어 했는데도 지우지 못하고 임기 말까지 3만 3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물론 제 임기 중에 제일 많이 했죠. 그 덕분에 지금 SH공사는 10조 이상 이익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3만 3천 가구, 더군다나 역세권에도 많기 때문에 많은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순환,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오해가 깊으신 것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안 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 하면서 추가로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장기 전세주택을 지급을 해서 집은 사서 재산 불리는 게 아니라 들어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 문화를 만들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예. 오늘 사실 비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 그림을 좀 비춰주십시오. 제가 했던 성공적인 행정개혁 사례입니다. 120 다산 콜센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께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나경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20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에서 몇 달 만에 80점대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이제 120 2.0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 후보께서 구상하신 행정개혁, 다시 말해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개혁의 핵심 중에 저는 하나를 플랫폼 행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통계를 말씀하시면 저는 어쩔 때 보면 정말 다 잘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잠깐 부언하면 지난번에도 청렴도 1등 하셨다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 수치가 잘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 동안 2번 1등했습니다. 복마전 서울시를 2번 1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꼴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산 콜센터 저희 시민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 구상하는 것은 플랫폼 행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이 행정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자기가 처리하는 걸 전부 다 플랫폼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중복 행정도 많고요. 또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개념을 알아들었고요. 제주조건 토론이니까요. 네. 나중에 본인 시간 활용해서 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 정말 훌륭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업무 재설계라고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120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나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AI,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무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주어진 업무 매뉴얼대로 기간 내에 반드시 답변하고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만든다면, 그래서 AI 시스템을 접목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120, 2.0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행정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 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판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한강 르네상스 구상했던 겁니다. 사실 경인 아라뱃길을 이미 뚫어놨고 그리고 양화대교를 통해서 중국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설이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철저히 이 시설물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조은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경인 아라뱃길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여의도나 용산쯤에 여객 터미널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이 재개가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하늘길에 이어서 백길로도 들어올 수 있어서 서울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강 르네상스 2.0 시즌2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 후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한강은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는 한강에 아주 천박한 도시라고 했는데요. 한강을 지금 오 후보님이 시장 시절에 하신 것과 제가 만약 시장이 되면 강변 북로를 지하화해서 정말 개성까지 연결되는 한강이 정말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 만드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경인 아라뱃길 2조 7천억 들었습니다. 지금 활용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가다 경인 아라뱃길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전임자 지우기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이제 중국 상해나 청도, 위해에서 배가 출발해서 서해, 백길을 통해서 수도 서울에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정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내사산, 외사산을 비롯한 150개의 봉우리를 전부 걸을 수 있도록 만들고, 한강 길을 전부 걸을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든 거에 의해서 물과 숲, 그리고 항구의 도시 서울시를 만든다면 세계 초일류 도시 서울시가 그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셨는데요. 오세훈 후보 역시 질문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나머지 후보분들이 그러셨기 때문에 오신환 후보님께서 좀 자유롭게 6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신환 후보님 상대 지목하시고 6분간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처음부터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과거는 절대 미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슈를 선점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월 5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손실보상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서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저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후보들이 지금 손실보상과 관련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책들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은희 후보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저 오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도 똑같은 공약을 냈는데요. 저는 손실보상을 문화예술인 또 플랫폼 노동자까지 합쳐서 1년에 2억 원, 2조씩 2년 동안 보상해야 된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저도 공약을 봤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랑 가장 이렇게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이제 대출 지원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나경원 후보님 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손실보상에 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결국 이 방역 지침을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걸 잠깐 보여주실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또 사용했을 경우는 당연히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공공을 지키기 위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른 죄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다시 뒤로 쑥 들어간 다음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무슨 국민들께 용돈 주듯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원의 개념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도 8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하루 63만 원씩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영국과 독일, 캐나다의 경우도 고정비의 90%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 주먹구구식의 방역 체계 때문에 지금 제대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종합청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최근에 민주당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감염 예방법이 아닌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금 임시방편으로 제출해 놨는데요. 이것은 겉보기에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에 가까운 이런 법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 후보님, 이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더욱더 과감한 지원, 과감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외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현금 지원을 코로나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본 계층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차등적인 지원도 검토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재난적인 상황이 이번에 하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없어질 이 일자리에 대한 대비까지 한다면 네. 일자리 상실까지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결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앞으로 또 찾아올 새로운 감염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특히 제가 나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법률가시니까 보상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뭡니까?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해하고 다른 거죠. 손해배상과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법을 낸 민주당에서는 7월 달부터 3월에 통과시켜서 7월 달부터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명령에 따른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그냥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고 과거에 벌어진 행정명령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급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급 보상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법이 만들어서 앞으로 차후의 보상과 과거의 소급 보상은 분명히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부분은 합니다. 결단을 네. 내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 전에는 50%를 한다든지 법 제정 이후에 90%를 한다든지 하는 결단을 내릴 사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오신환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들 아쉬우시죠? 시간이 아주 훅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하시다 보면은 참 시간이 좀 부족한 점을 느끼실 텐데 다음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도권을 정말 쥐셔야 됩니다. 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상대 후보 말을 자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게 주도권 토론의 또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TV조선의 토론 때마다 이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무풀보다 악풀 시작합니다. 들 온라인상에서 이 정치인의 이미지나 정책, 이력 등을 댓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물론 상하시겠죠. 그런 내용 많을 텐데요. 정치인들에겐 그래도 댓글이 없는 무풀보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또 헤아려 볼 수 있는 악플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대표적인 비판 댓글 3개를 각 후보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입장을 밝히시면 되는데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3가지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해명하셔도 좋고요. 3개 모두를 짧게 해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매도 먼저 받는 게 낫겠죠. 나경원 후보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대표적인 악플들은요. 네, 이런 게 나오는군요. 일본 자위대 행사 일왕생일에도 갔는데 해명 안 하냐? 허경영, 아니 허경원이세요? 국민 밉상이 또 서울시장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네티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나 후보님 1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참 이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댓글 공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최근 것이 허경영이죠.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제 공약을 갖고 한 비판인데요. 이 토지 임대부 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공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해가 없으실 거다. 이자 지원에 대한 공약이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첫 번째는 친일파라고 늘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늘 어떻게 보면 비호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비호감이 제가 제일 높은 후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일파 참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일은 저쪽이 많은데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네. 이제는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예, 오늘 또 생각합니다. 3.1절이기도 한데요.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 악플이라 그럴까요? 다른 걸 저희들이 좀 모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댓글 살펴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광진 구민에게 선택 못 받고 낙선한 지 얼마 됐는데 출마하냐? 시민의 뜻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표 던지고 박원순 시장 만든 최대 공로자 아니냐? 거기에다가요. 무상급식에 인생 걸었다가 훅 가더니 이제야 따뜻한 보수? 이런 댓글들이 오세훈 후보께는 상당히 아플 수도 있는데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 광진구가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한 번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정말 험지 중의 험지다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곳이고요. 그곳으로 가서 한번 그 벽을 깨보겠다고 1년 동안 정말 365일 혹서기, 혹한기 늘 골목골목 길바닥에 서 있었던 것을 광진 구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해 봤는데 낙선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도전 정신은 높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씌운 프레임이었습니다.
아이들 밥 안 주려고 그거 아니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학습기자재, 방과후 학습비 지급해서 교육사들이 만들어주겠다는 충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싸우다 보니까 자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뜻은 계속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신환 후보님과 관련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원 말고 송강호랑 쭉 연기했으면 기생충 찍었을 수도. 이 연극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박근혜 탄핵 후 뭐가 좋아졌냐? 좌파, 우파, 중도 등등 많지만 기회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 뭐 하는 애냐? 그래놓고 게임 체인저 또 속어가 또 등장합니다. 자, 오신환 후보님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왜 했냐 하면 저는 대학에서 아마추어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극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는 과정도 저는 연극을 하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극은 그냥 가짜로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반드시 하는 것이 그게 연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기 때문에 정치도 진정성을 갖고 내가 주민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서로 전달되고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보수는 따뜻한 보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면서 또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또 소외된 분들을 함께 보듬어가는 보수가 유능한 보수가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신환 후보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은희 후보님과 관련된 댓글 소개합니다. 조은희 사전엔 강남 부자만 서민이다. 의원도 안 해보고 구멍가게 사장이 뭔 대기업 사장이냐 뭐 이런 게 있고요. 왜 이렇게 안 뜨나? 대중적 진지도가 없나?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자, 조 후보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촌딱입니다. 40여 년 전 처음 서울 올라올 때 서울 오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갈아타고 왔습니다. 그 후로 구로, 도봉, 신촌, 영등포, 방배, 양재, 신당, 서울에 안 살아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보면 저 서초구에서 밝은 미래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국 단위의 과 단위고 아니고 TF 단위도 아닙니다. 밝은 미래국은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4개 과가 있고 1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북 상생기금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온 길, 또 제가 추구하는 행정 철학을 보시면 강남 아줌마, 그거는 처음 저를 모르셨을 때는 그런 악플을 달지만 알고 나면 선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저 서울시 부시장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했습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일 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들께서도 이 말씀하신 걸 보고 또 후보님들을 새롭게 평가할 수도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순서 넘어갑니다. 네, 이번 순서 도전 당선벨입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서울을 얼마나 아는지를 저희들이 가볍게 좀 터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퀴즈를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판넬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틀리신 분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자, 먼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겠죠. 자, 그래서 드리는 몸풀기 퀴즈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울의 구수는 몇 개일까요? 네, 서울의 자치구는 몇 개냐? 자, 준비하시고요. 들어주십시오. 네, 보여주시고요. 네,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다 잘하시네. 매직이 안 나와요. 예, 25개로 적으셨죠? 네,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 자치구.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쉬운 거 한번 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는데요. 다들 짜장면 좋아하시죠? 짜장면. 자, 이사할 때, 졸업할 때 이렇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짜장면 가격이
오랫동안 서민 물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의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적어주십시오. 네, 자 펜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자 오신환 후보님 얼마 적으셨습니까? 3,000원 정도. 3,0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3,000원, 5,000원, 5,300원, 4,000원. 야, 이 정답 5,346원입니다. 5,346원. 나경원 후보님이 가장 근접하게 하셨는데, 자, 한 분에게 일단 기회 드릴게요. 자, 오신환 후보님, 네. 3,000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우리 관악에서는 저렇게 예,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짜장면을 공급하는데 평균 가격이 5,300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별로 다 다른데 저희들이 여쭤본 건 서울 전체에 대한 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 후보님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적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공부하셨습니까? 네, 예상 질문으로 공부 좀 하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사실 후보님들께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아마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자장면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맞추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서민들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잘 해야 할 게 바로 집값 안정이나 이런 걸 텐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일까요? 서울 전체 싼 곳도 있고 가장 비싼 곳도 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평균. 자,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생각보다는. 자, 평수와 상관없습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작은 거, 큰 거 전부 합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8억 5천 오세훈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9억, 조은희 후보님도 9억, 자 오신환 후보님 9.5억인데요. 정말 비싸졌어요. 10억이 넘습니다. 10억 6천만 원입니다. 10억 6천만 원. 놀라셨죠? 그새 올랐고. 오신환 후보님, 네. 관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춰주셨네. 이건 거의. 제가 늘 부동산 평균 가격이 10억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서 예. 토론을 여지껏 진행해 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예.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은희 후보님도 거의 9억 맞추셨어요. 서초구는 근데 서초구청장이신데 엄청 비싸잖아요. 서초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거는 9억이었는데 그새 또 올해 올랐나 1월입니다. 봅니다. 올해 네, 1월. 네. 그래서 올해 올랐을 또 수도 올랐는 있습니다. 것 네. 같아요. 자, 네. 자 오세훈 후보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예. 적게 적으셨는데. 예, 9억에서 한 5천 정도를 빼고 적느라고 약간 망설였는데요. 네네. 중위 가격이 9억을 가까이 갔다, 접근했다 예. 이런 기사들이 가끔 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글쎄 말입니다. 올랐네요. 예, 서울시장 후보들께서는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부동산 정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같은 형식인데요. 자, 아까는 두 분 지목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유롭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 한 분만 지명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6분 동안 상호 토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오세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 이 그림을 좀 비춰봐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도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보시고 있는 게 어딘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서울 시내 도처에 이렇게 길게 형성된 둘레길, 사실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등산 문화라고 그랬죠. 밑에서부터 정상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등산이었다면 이제 서울시 근처에 내사산, 외사산, 다시 말해서 서울에는 150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연트럴 파크입니다. 꼭 외곽이 아니라 경의선 철길을 이용을 해서 걸을 수 있는 녹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데이트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도시든 그 도시의 삶의 질은 녹지 공간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사실
조은희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한 공약들이 있으시던데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또 지상철 지하화 이런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사실은 그런 공약들은 10년, 20년 걸리는 공약이고 제일 짧은 기간 내에 임기 내에 5년 내에 녹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시에 공원이 2,800개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수직정원공원 그거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 한 개 짓는 예산으로 서울시의 2,800개 공원을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장이 돼서 5년간 시장을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한강 밑으로 가서 통일로를 대심도로 지하화해서 구파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좋습니다. 주파하고요. 그 시간이 위에 한정이 돼서. 공원을 짓겠습니다. 그래,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시던 모습이시죠?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에 지금 이렇게 한강 레상스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녹지 공간을 즐기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서울에는 36개의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모든 법정 하천을 지금 보행자, 산책로, 자전거길 그리고 킥보드와 같은 전동 개인 이동 도구들이 따로따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36개 지천과 내사산, 외사산에 전부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자투라기 땅이라도 전부 숲을 집어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한강 레상스와 함께 물과 숲, 휴식 공간의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과 숲만 만드느냐 하면 이 그림도 좀 비춰주십시오. 오늘 제가 비전 위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도판인데요. 서울시의 용적률을 전부 풀겠습니다. 높이 제한을 전부 풀겠습니다. 예를 들면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150%에서 250%를 풀어서 300%로 전부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규제도 풀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설합석 규제 전부 풀어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스카이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 지금 아마 관악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업지역 면적이 굉장히 적지요. 그렇습니다. 예, 상업지역도 중구와 같이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강남구 수준으로는 늘리고 그리고 용적률 규제, 높이 규제 푸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자족 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업용도 지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관악을 예를 드셨으니까 관악의 경우는 역이 전철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개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경전철이나 다른 도시철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심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용도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높이 규제, 용적률 규제 풀어서 신속하게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주택을 늘리고 요즘에 슬세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15분 걸어서 거리 내에 각종 쇼핑센터, 문화시설 그리고 휴식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 배치가 돼서 언택트 시대에 동네에서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도서관까지를 포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어려운 의미에서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생활도시계획으로 개념을 바꿈으로써 서울시의 삶의 질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구상했던 서울의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고 신기술이 들어와서 이것이 서울의 K컬처, 한국적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어우러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살러 들어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밑그림을 오늘 몇 개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나아갈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즐기실 수 있는 즐거운 행복한 서울이 아닌가
하는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시간 아주 충실히 잘 써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오신환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6분간 주도권 쥐시고 토론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 달 반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경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또 저희가 1대1 토론 포함한 6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저력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의 쟁쟁한 선배님들과 이런 나란히 어깨를 겨누면서 경쟁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 한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와 또 제3지역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기는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화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나 후보님께 먼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여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이후에 단일화 과정에서 지금 오늘 결정이 된 안철수 후보와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 건지 그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찍이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 단일화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제 단일화 과정은 이 뭐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조율을 해야 되고 당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래서 점에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네, 않겠다라는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가 당과 나눠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후보는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서울의 미래 비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최근에 후보가 되면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단일화 협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마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만 한다면 오로 나팅 게임이 되죠. 이긴 자가 승자 독식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지층이 이동해 가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울시를 공동 경영을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긴 자가 단독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경영한다는 공표를 한다면 아마도 지지층도 함께 그 단일화된 후보께 힘을 모아주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는 관점에서 절충적으로 두 가지를 다 혼합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일화는 우리가 야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대범하고 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룰과 방식에 따라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면 잡음이 일 것이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뿐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기는 단일화는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양 후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속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더욱 잘 사는 도시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학적인 접근으로 하게 되면 저는 그 단일화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단일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결단이든 협상이든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후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비전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후보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단일화는 앞서 우리가 OX 퀴즈에서 모두가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단일화가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단일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정책과 비전의 단일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세력과 세력 간의 단일화가 어렵죠. 그리고 공동정부가 자칫하면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서울 시민의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단일화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 정책과 서로에 대한 비전이 합쳐져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양 진영들이 합쳐졌을 때 서울시를 더욱더 좋은 도시로 잘 살기 위한 도시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공감과 동의가 되는 그런 단일화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신환 후보님 아주 적절하게 세 분 후보들에게 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은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전문가로서 서울을 좀 보시면 이 25개 다핵도시, 제 다핵도시 개념은 박영선 후보가 표절했습니다. 다핵도시를 따로 또같이 해서 5개 혁신 클러스터를 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든다. 이런 서울의 비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신환 후보께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도봉, 노원, 강북에 제4도심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스 노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도심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의 도심을 벤치마킹해서 그 동부권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거기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 강화문 쪽은 제1도심입니다. 그리고 2도심은 강남입니다. 네. 3도심은 영등포, 구로, 금천인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2030 플랜에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네. 저도 2030 플랜을 기준으로 그런데 똑같은 도시계획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3도심이 4, 5년 전에 됐는데 왜 이 동서남북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도봉, 노원의 4도심은 안 하느냐. 2040 계획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도심을 도봉, 노원에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오세훈 후보님과 나경원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정말 무능합니다. 그리고 후한무치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 후보님과 나 후보님께서 누가 강성 보수냐 이걸 놓고 서로 논쟁을 하실 때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오세훈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셔서 지난번에 10개월 전에 광진에서 선거 총선에 패배한 것은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또 20, 30대 청년층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비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6번의 토론을 통해서 저는 제 그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아까 나경원 후보께서 기본주택 질문할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 보듬어야 될 분들을 보듬는 방법에 대한 시각적인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비전으로 중도층과 또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네. 분들 잘 보듬는 게 알겠습니다. 가장 큰.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나경원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나 후보님이 강경 투쟁을 했다. 그래서 전임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은 죄인이다 이러는 책을 냈는데 나 후보님은 사과가 없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역구 선거에서 졌는데 이런 지적을 하셔서 조금
좀 서운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중도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총선 굉장히 특이한 총선이었죠. 총선 패배의 원인이 단 한 가지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중도층 확보에 어려운 것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제어리에서 한번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중도층에서도 제가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불필요한 선입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뼈가- 하시면 될까요? 네. 네. 제가 나 후보님이 그러신 거, 또 오 후보님이나 나 후보님이 중도층을 많이 확장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4개 구가 다 쓰러질 때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민주당 지지자, 20, 30대 청년,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서 돌아선 중도층이 저 좋은 일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일 잘한다. 일하는 방식이 기존 관행을 깨고 혁신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 또 박영선 후보도 저 조은희가 무서운가 봅니다. 재산세 반값, 포퓰리즘이다. 또 제 공약 표절하고 그러죠. 교통방송에서 TBS에서 제가 나가 TBS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저한테 뭐 독재 정권 발상 운운이라고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파부 침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보가 되면 이제 솥도 깨고 돌아갈 배도 침몰시켜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는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후보가 되면 여기서 죽겠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후보가 됐는데 승리를 못하면 저는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후보들도 그런 각오로 이번에야말로 무능한 그리고 모렴치한 그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힘을 모아서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서로 어떤 논란이 있었든 간에 힘을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서울시에부터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희 후보 순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경원 후보님 상대 후보 지목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뼈가 있어야지 살이 붙는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진중권 교수, 진대재 장관, 이수정 교수 다 저희 뭐 이야기를 듣거나 캠프에 모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이번 선거를 꼭 이길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많은 도시 비전 이야기들 하십니다. 지난번에 어느 마스 토론에서는 1년짜리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하시던 오세훈 후보도 오늘은 도시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도시 비전에 대해서는 큰 차이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년 3개월 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정말 위기의 시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은 교육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사실은 지금 교육감과 우리가 러닝메이트도 아니고 사실 철학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한테 아이들을 맡기기는 어렵다.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도 보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개국가 모두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TBS를 TTBS로 바꾸겠다. 그래서 트래픽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온라인 교육 강의를 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정말 교육 격차가 온라인 교육 수업에서도 큰 차이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과외도 받지만 사실 학원도 어렵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경우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장애인 부모는 심지어 20%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일을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이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세훈 후보 그런 공약 있으신가요? 제가 못 봐서 여쭙니다. 예, 사실 지금 짧게 이제 3월 말씀해 주시면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신가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강남의 인강을 벤치마킹한 오프라인, 온라인 네.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고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저는 사실은 찾아봤는데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교통방송을 이용해서 이 TBS가 트래픽뿐만 아니라 티칭이 되는 그런 것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스마트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서 어떤 교사나 좀 좋은 온라인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이야기 하면서 제가 오늘은 사실 이제 마무리 주도권 발언이니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단순히 시장을 잘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박원순 시정,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의 등장은 한마디로 이 서울이 민주당 세력을 넘은 운동권 세력의 병참기지화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방직 공무원을 대거 뽑고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한마디로 몇몇 위탁 사업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것을 단단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 분씩 다 말씀을 한 30초씩 드려주시겠습니까? 오세훈 후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시장 자리가 문 정권과 차별화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활기 있게 펼쳐서 우파가 정권 잡으면 저렇게 일 잘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는 말씀드린 실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폭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교되는 그런 시정을 반드시 펼쳐서 비교를 하심으로써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선거에서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박원순 시정의 결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조은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는 정치가 서울 행정, 서울시장을 망쳤습니다. 시민단체 시장이 됐죠.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TBS부터 정상화를 하고 또 광화문 공사 또 성추행 이게 덮었던 거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와 있는 그래서 정부 서울시의 조직 개편을 딱 해서 기회를 좀 드릴까요? 네. 오신환 후보 한 20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을 심판하고 박원순 시정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지금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모든 시정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부터 저는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박원순 시정을 바로잡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거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 우리 후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후보님들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벌써 토론 시작한 지 90여 분이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토론. 토론 중에 미처 못한 이야기나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마무리 발언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신환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49대 51 싸움에서 부족한 2%를 채우는 힘은 공감 능력과 컨텐츠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 중도층과 청년층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가 끊겨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듬는 정책 과연 누가 내고 있습니까? 오신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신환이 반드시 서울시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판을 확 뒤집어서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오신환이 승리하겠습니다. 힘 모아 주십시오.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조은희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정말 실력 있고 든든하시죠? 저는 서울 전문가로서 오늘 제 공약과 비전을 말씀드려야 될 마무리 발언이지만 제가 정말 감동을 한 미담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철인 7호 치킨집 미담 아시는지요? 소년 가장 형제가 형이 동생이 너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집에 갔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치킨집 정말 장사 안 됩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그 젊은 사장님은 이 형제들을 데리고 치킨을 공짜로 대접하고 또 나중에는 이 동생을 미장원에도 데려가고 보살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20조 뿌리는 정부가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형제의 손을 내밀린 거 아닙니다. 이웃에 젊은 사장이 내밀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의힘, 우리 대한민국의 힘,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은희 후보님 마무리 발언 마치셨고요. 나경원 후보님 해주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19년 제 정치 여정을 돌아봅니다.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옳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9년 야당 원내대표에게 저항은 숙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13건의 청부, 고발로 시작한 저에 대한 탄압, 저는 문재인 검찰, 추미애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라는 항복장을 받았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마음, 저 나경원이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서울의 동시 과제도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 보듬겠습니다. 서울부터 정권 교체, 건강한 서울로 바꾸겠습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 마무리 발언하셨고요. 자, 오세훈 후보님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 든든하게 보셨습니까? 우리 4명 중에 누가 돼도 전임 시장이나 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일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우리 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날부터 우리 4명 한 몸이 되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잘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다시 뛰는 그런 서울시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 반드시 대통령 자리 탈환해 오겠습니다. 우파가 집권하면 일 잘하는구나 하는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선 자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두에 저 오세훈이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기회 덕분에 갈고 닦은 경험이고 역량입니다. 고스란히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체득한 업무 감각 사장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정권 교체, 서울 교체, 오세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네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앞둔 마지막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분 후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7 서울시장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서 3월 4일 발표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새로운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정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